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네. 이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 1947 보스턴이라는 영화의 네. 아마 원작으로 볼 수 있는 네. 그 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47 보스턴을 우리 이신호 씨는 봤습니까? 네네, 저 시사회 가가지고 미리 봤거든요. 어떻게 시사회 또 초청받으셨어요? 우리 정 프로님이 빠진 자리에 제가 앉으면서 네. 하루 한번 가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영화? 일단 영화가 마지막에 저는 울컥했어요. 울컥? 울컥. 어쩔 수 없이 울컥하는 건 있는데 그 앞에 자 국뽕 시작한다 우와 하는 그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조금 그런 거는 시대에 감독이 누구였죠? 아 저한테 지금 모시는 거죠? 아니, 누굴까요? 태극기 휘날리며 만든 네. 감독입니다. 강재규 감독. 예. 네. 강재규 감독이 태극기까지만 해도 정말 잘 됐죠. 네. 그 뒤로 이제 태풍인가 한번 맞나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다음 뭐 노르망디 다룬 영화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것도 좀 그죠. 아 그러네요. 그 영화 있었는데. 예, 조정래 선생 소설 원작으로 해가지고. 뭐 일본. 예, 그렇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조선인이 있었다 해가지고. 예, 맞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임시완이 연기를 참 잘했어요. 임시완 씨 연기 잘하죠. 서윤복 선수. 네, 서윤복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기정 선수가 하정우. 36년에 이제 베를린 우승하고 그다음에 47년 올림픽에 보스턴 마라톤.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네, 매년 열리는 보스턴 마라톤. 마라톤 대회 이제 감독으로 그렇습니다. 그 태극 마크를 달고 네, 젊은 선수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또 우승했나요? 예. 대단합니다, 진짜 손기정 선수. 그리고 1950년 같은 경우는 보스턴 마라톤에 1, 2, 3등을 다 한국 선수들이 휩쓸었어요. 진짜요? 네. 와, 대단한. 네. 진짜요? 네. 와. 1, 2, 3등을 다 한국 선수가 휩쓸었어요. 참 대단하죠. 가끔 보면 요즘에는 이제 케냐 선수들이 이제 잘 그렇죠. 이디오피아 아디 예전에 맨발의 아베베. 네. 요즘 제일 유명한 그 마라톤 선수 킵초비인가? 맞나요? 뭐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잘 달리는 선수. 네, 그래서 막 그 케냐 선수들이 1위, 3위 하고 막 그렇죠. 고산지대에서 아무래도 그죠. 저 나라는 뭐야 했는데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군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때 베를린 올림픽 1등, 3등 했죠. 그다음 보스턴 마라톤 1등 하고 50년에 1, 2, 3등 다 했죠. 50년이면 전쟁 한국 전쟁 막 직전. 이게 4월 달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매년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 그리고 오니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야 너희들이 외국에 가는 수백 명보다 더 낫다. 당신들이. 그렇기도 하겠네요. 왜냐면 1, 2, 3등 다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때는 사실 뭐 나라가 아직 제대로 뭐 모양도 갖추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야 그렇게 또 1, 2, 3위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자 그러면 이 책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송기정 선수가 우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 신문들은 본격적으로 이제 송기정 영웅 만들기에 돌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지선 씨가 그 영화 1947 보스턴 보면서 갑자기 울컥 뭔가 차오르는 게 있다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정서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학습되고 훈련된 거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어릴 때부터 안 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 같으니라고.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아까 민족주의 이야기했습니다만 중세 우리 저번에 노틀담 더 파리도 봤습니다만 중세 사람들이 과연 애국, 민족, 국가 이런 개념이 있었을까요? 중세는 오히려 교회의 힘이 컸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국가라는 개념 이런 게 존재했겠냐 이거죠. 중앙 집권이 되고 왕은 있고 국가라는 게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지금 생각하듯이 우리 대한민국 생각하고 뭔가 우리 태극기가 휘날리고 애국가가 듣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어릴 때부터 안 보고 애국가를 어릴 때부터 안 들었는데 갑자기 차오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 사람들은 교회의 힘이 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어떤 그 신부님 그 이야기들 이런 거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동을 했겠죠. 본인의 소속감이라는 게 교회 내지는 뭐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 이런 거에 이제 돼 있지 국가라는 거에 돼 있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 결국 이제 국가 네이션
내셔널리즘 보통 민족주의 번영하면 내셔널리즘이 만들어지는 게 결국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년 전쟁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결국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3세기부터 14세기까지 100년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 본래 이제 영국 왕이 본래 프랑스하고 왕가고 다 왔다 갔다 하니까 내가 프랑스 왕 이거를 할래 해가지고 권리가 있다 해가 했다가 사업 난 거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100년 하다 보니까 뭔가 그죠? 왕권이랄까 중앙이 집권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게 영국에 프랑스에 이게 생겨나기 시작해요. 좀 더 이제 형성되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베리아 반도 그 15세기의 레콘키스타 그런 거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라는 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저 나쁜 이교도를 처단하는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사실 독일이 제일 늦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인데 그 수백 개 영방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시다시피 루터가 종교개혁 1517년 딱 의제를 발표하고 나서부터 어떻게 됐냐면 보헤미아 사람들이 이제 프로테스탄트를 그걸 믿는데 합스부르크 왕가 그 당시 오스트리아 그쪽은 대독일 아닙니까 진짜. 네. 합스부르크 왕가가 당연히 가톨릭인인데 이게 반항을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믿겠다 되니까 그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치고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얘들 도와줘야 돼가 프로테스탄트가 장하고 있던 덴마크나 이쪽에서 또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또 뭡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인데 신교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러면서 유럽 이제 그 전역이 막 싸움이 된 게 우리가 아는 30년 전쟁,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이잖아요. 네.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부터 주권 국가라는 게 이제 있다 이거죠. 이것은 외교권과 주권을 가지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어떻게 못해. 그때 말한 주권은 국민 주권은 아니에요. 군주, 영주의 주권인 거죠. 네네네. 어떻든 근데 요 영역에서는 신앙의 자유, 요 영역 안에서는 어떤 다른 권력도에게 들어오지 못해. 이런 것들 주권 개념이 만들어졌고 그것들이 되면서 이제 결국 뭔가 우리 것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와중에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화국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럽의 왕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이런 혁명의 불길이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프랑스에 이제 그 진압을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또 불세출의 영웅이 한 명 나오죠. 나폴레옹. 그 나폴레옹이 결국은 가장 백전백승의 비결이 뭐냐 이거죠. 물론 천재적 전략도 있지만 결국 징병제를 실시하거든요. 이제 왕의 나라가 아니라 당신들의 나라다. 우리의 나라다. 우리의 나라는 누가 지켜야지? 우리 손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을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부터 민족주의가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땅, 우리 것, 우리의 권력. 그러니까 징병전에서 이제 결국은 주권 재민의 원칙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외교권, 주권 그런 것들이 프랑스 혁명으로 주권 재민의 원칙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라는 것들, 우리라는 게 뭐지? 우리를 항상 호시탐탐 넘보는 적에 대항하는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배타성. 공동체의 혁신은 배타성이거든요. 울타리가 안 지어지면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것이 먼저 만들어지려면 항상 남이 존재하고 적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정치에서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 편 하자 할 때 뭐랍니까? 항상 적부터 규정하잖아요. 우리의 적은 누구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적이 누구다라고 동의한 사람들 여기 모여라. 우리 같이 하자. 우리 편 되자. 이게 핵심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개별 정당도 그 정강 정책의 기본적으로 뭐냐면 결국 우리는 뭘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는 이것에 반대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께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것이 오늘날의 내셔널리즘, 민족 국가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민족주의라는 게 만들어졌고 지금 말씀이 바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학습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가 제일 먼저 이제 민족 국가가 된 거예요. 어찌 보면 혁명을 해가. 그 프랑스에서 제일 먼저 그 학교 교육에 관한 권리를 교회에서 빼앗아 온 게 프랑스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민족 국가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표준어를 가르쳐 가지고 표준어로 해가 같은 교육을 해 가지고 어딥니까? 우리는 서울에 있으나 제주도에 있으나 같은 우리는 교과서를 배우고 같은 표준어를 배워 가지고 우리는 한 정서를 공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네네. 대한민국 깃발 아래. 우리는 애국가 들으면 다 울컥해 해야 되고 외국 나가서 태극기를 보면 뭔가 뭉클해지고
이것들이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반드시 그냥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영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애국자, 애국의 영웅, 순국, 선열, 무조건 선양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안 만들어져요. 그 영웅이 반드시 해요. 독립운동가, 뭐 민주화 투선 다 애국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 기리는 노래가 있어야 되고,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뭐 깃발이 나와야 되죠. 영웅이 나와야 되고, 노래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이런 것들이 결국 뭐로 가능하느냐? 영화, 연극,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안 해져요. 그게. 이상하네.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TV 켤 때부터 끌 때까지 동해물과 백두산 켤 때 나오죠. 끌 때도 요즘은 없는데 옛날 정파 시간 항상 동해물과 백두산 나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늘 불러야 되고. 학교에서 맨날 우리 그 전교생들 모의가 의뢰할 때마다 애국가 불러야 되죠. 그다음에 지금도 공적인 모임에서는 뭐 반드시 어떻습니까? 집단 회사도 뭐 항상 애국가 부르고 하잖아요. 아니 다 글로벌 시대에 그도 뭐 행사할 때 애국가 안 부르면 난리 나잖아요. 기본적인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모자라니 끊임없는 애국가 태극기 개항해야 되고 태극기 개항 안 하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남들이 다 지금 뭉클해야 되는데 너 혼자 뭉클하네. 이거 사상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같이 가야 되는데 다 같이 가야 되는데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안 된다. 그럼 옛날에 뭐야? 너 빨갱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야? 너 친일파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너는 우리에 동참 안 해? 이거죠. 그런 것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그 버스 타고 그때 이겼단 말이죠. 한국이 어디하고 이겼네.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버스에 저하고 2명 타고 있었거든요. 4명 정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텅텅 비고. 근데 이겼다 소식에 사람들이 버스가 진행을 못해요. 사람들이 딱 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앉아 있는데 계속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창문에가. 그럼 자기들하고 이거 호응을 해달라 이거요. 같이 두들겨야죠. 아니 왜 그래야 되나? 나 가만히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압력을. 그래서 다들 나가는 거예요. 같이 나가서 가든지. 좀 끝까지 앉아 있는 거예요. 끝까지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잘못하면 이 유리창 깨고 들어올 분위기라 가지고. 그 분위기 있잖아요. 너무 좀 무섭더라고요. 이게 창문을 그냥 두드린 게 아니고 나중에는 완전 이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완전 버스를 흔들흔들하는.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때 그 느낌 있잖아. 왜 너는 혼자 있어?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있죠. 그때 진짜 막 뭘 하고 다녀도 다 막 차 타고 다니면 차 위에 지붕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럴 때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억눌린 감정들이 이럴 때는 내가 아니라 내가 사라지거든요. 개인이 사라지고 익명의 공동체가 들어가니까 내가 감히 할 수 없던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그 해방의 감정을 느끼려고 사실 그게 축제거든요. 중세시대 때도 1년에 3개월 축제 하잖아요. 그 중세 살아가면서 항상 사건 사고 일어날지 모를 울적함을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축제가 열려야지 내 개인의 모든 것들이 해방돼가지고 하나가 되거든요. 지금 현대도 그런 거죠. 왜 콘서트에 가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뭐 집회에 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 그리스 사람들도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디오니소스 축제를 만든 거란 말이죠. 이 불안하고 이 막 생각하면 너무너무 끔찍하고 막 잠시도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망아 나를 잊어버려야 돼요. 우리 하나가 되자. 세계화 하나 되자. 그 디오니소스 축제에 술 먹고 그냥 뭐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벌거벗고. 그럴 때 뭐냐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막 그냥 내가 그 일상의 어떤 억압에서 해방되니까. 그래서 그런 축제가 항상 하는 거죠. 바로 그것들을 하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가장 좋은 수단이 어떻게 민족주의고 그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지금 여기서는 신문이랄까 이런 영화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13일부터 우승 화보가 신문에 쫙 게재되지 않습니까? 네. 그 동아일보는 올림픽 기록 영화 상영회를 준비하는 거예요. 올림픽 이제 그 장면들. 그런 다음에 이런 공모전을 열는 거예요. 무슨 공모를 하냐면 스포츠 조선 세계 제압가. 스포츠로 우리 조선이 세계를 제압했다. 이 노래를 공모합니다. 빨리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상금 주고 할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신문에 축승란을 만들어요. 승리를 축하하는 코너를 만들어갖고 이런 거 있죠. 송기정 짱! 뭐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내는 거 있잖아요. 각계 인사들의 메시지를 축전 축문을 모아가 맨날 실는 거예요. 신문사마다
개인과 단체가 보낸 축전이 전보가 예전에 많이 보냈거든요. 막 쌓이는 거예요. 송기정 선수에게 전해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송기정 선수와 노모가 가난하다더라. 신문사마다 성금이 답지 않은 거예요. 전해주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함흥 시민들은 모여가지고 우리 송기정 기념 체육관을 건립하자. 2만 원을 만들자 된 거예요. 그때 이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살 한 가마가 3원 했대요. 살 한 가마가 3원. 근데 요즘 살 한 가마가 한 2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하고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때 살 한 가마 개념은 요즘 지금 아무리 못해도 진짜 이게 지금 2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개념이거든요. 그렇겠죠. 네. 2만 원으로 체육관을 건립하자. 평안도 안주군에서는 기념 축구 대회를 하자. 대구와 개성, 북청에서는 축하 마라톤 대회를 하자. 그리고 이제 모든 조선의 소년들은 마라토너가 되겠다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찬호 되면 무조건 야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예전에 수영할 때 또 수영 누구죠? 100m, 200m, 박태환 할 때는 이런 뜻이 여기는 이제 둘이 다 제2의 송기정을 꿈꾸면서 그럼 손기정 퀴즈들이 1950년에 그렇게 막 36년에 사실 좀 그렇네. 그렇네요. 그죠? 따지고 보면 한 10살들 하면 딱 47년, 50년 그죠? 진짜 그렇네. 네. 그리고 연극에서는 바로 극단들이 연극을 만들어요. 송기정 만세라는 연극을 만들어요. 상년에 들어가고 단성사 그때 이제 영화관 단성사 제1관이 있는데 올림픽 실황 뉴스 영화를 상영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대한 뉴스 상영하듯이 지금 올림픽 이제 따끈따끈한 올림픽 화면을 상영하고. 그러니까 이 송기정이 결국 이런 거죠. 송기정이 표상이 돼버린 거죠. 이제 조선민족이 세계에 우뚝 섰다는 이제 표상. 그러니까 우리가 표상이라는 거는 결국 뭐 여러 가지 문학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조금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뭔가 추상적이고 뭔가 보이지 않는 게 이제 눈앞에 드러나는 실체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막연하게 우리 조선이 잘할 거야. 우리 조선 청년이 그래도 그런 게 송기정의 우승이 딱 되면서 송기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이게 조선민족 최고 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는 송기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스포츠가 돈도 되고 교육도 되고 맞습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거는 이제 직접 눈으로 본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됐죠. 여기서 완전히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 된 거죠.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었냐? 이게 이제 사실 천정환 교수의 의문이었나 보죠. 아니 이게 물론 요즘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때는 또 일제 치하, 일제 강점기라는 참 특수한 조건이 있었고 이런데 어떻게 그게 순식간에 조선민족 전체 아이콘이 되었냐 이런 거였겠죠. 교육이 아니라 바뀐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결국 다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3.1 만세운동하고 1926년 60 만세운동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때 또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이때 개봉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나온규 이런 것들 하여튼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신드롬을 상업화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돈벌이 수단으로 광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언론마다 세계 재패 축하 문구가 새겨진 광고, 축하 광고 막 실리죠.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올림픽에서 성적 좋으면 막 그 대기업들이 축하 광고 막 게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파는 레코드에도 이제 오륜 마크를 새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장이 있죠. 그때도 우리 일본 유명한 기꼬만 간장. 그때 팔았는데 그 광고에 송기정이 테이프 끊는 장면을 배경으로 해서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제약회사 그때 제일 광고 많이 하는 회사가 제약회사예요. 영양제든 뭐 여러 가지 약 광고인데 그 제약회사도 그 광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 자본가가 호남은행 은행장 두치라고 불렀는데 그때 두치라고 머리 두자 쓰고 현준호 이 집안이 누구냐면 바로 그 돌아가신 현대 정몽원 회장 처갓집 쪽이에요. 그 정말 광주에 큰 이제 그래서 돈이 하도 많았으니까 그 호남은행을 만든 금융자본이에요. 거기가 자 송기정 남성용 선수의 이제 학자금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의 모든 공부 돈을 책임지겠다. 이 나서고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 한경선 양화점에서는 송기정 선수가 평생 신을 구두를 무료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송기정 선수를 다들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했느냐? 모든 지식인부터 모든 좌와우 북이 빈천을 떠나서 왜 좋아했느냐? 이런 거죠. 동아일보 사설이 13일자 사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남이라면 왜 그리도 두려워하였는가로 이제 글이 시작해요. 남이라면?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라고 하면 두렵기만 시작한다는 거죠. 타인을 생각하면 아이고 두렵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렇게 생각해야 했다는 거예요. 남이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 두려워할까? 이 말이죠.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죠. 이런 취지겠군요. 네. 남들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맨날 우리는 고민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 우린 송기정이 다 해줬다 이거죠. 우리 손기정 보유국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국할 때 우린 약한 자의 슬픔이었고 우리 조선민족은 체질적으로 약하고 또 뭐 흐리멍텅하다. 우리는 열성이 없다. 우리는 다 그 열성이 없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1910년 경술국치날 그 당일날 그렇게 시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냥 막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참 묘했다는 거죠. 보통 망국을 하면 아이고 대이고 해야 되는데 물론 1905년부터 그 외교권 뺏김부터 쭉 이래 왔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네. 민중들의 어떤 격렬한 반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일본 사람, 서양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는 항상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열등한 조선을 꺾어버리고 우리는 강한 조선을 날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세계가 항상 두려웠잖아요. 항상 세계는 우리에게 무서운 바다, 무서운 뭔가 그 속을 알 수 없는 뭔가 존재인데 이제 우리는 이 세계를 격파했다 이거죠. 우리는 이제 송기정이 있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뭐 냉정히 말하면 우리 올림픽이 평화에 제전하고 운동 경기는 뭐 스포츠맨십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전쟁을 그냥 순화시킨 거거든요. 전쟁과 싸움의 욕구를 순화시킨 게 바로 올림픽과 운동 경기죠. 네. 스포츠죠. 그러니까 이 전투장이죠 사실은. 자,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용어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습니다만 세계 재패를 했다는 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잖아요. 제압을 하고 패자가 되었다. 성전이다. 승리다. 이게 다 전투 용어잖아요. 이런 용어를 쓴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인 거죠. 네. 자, 그 상태에서 결국 우리가 그래 이제 조선인이 이겼다 하지만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태극기를 내세우지 못하잖아요. 손기정이 아니라 왜 우리는 손기정이라는 말을 못하고 기태의 손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는 손기정으로 조선 사람으로 알겠습니까? 일본인 기태의 손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조선인 손기정의 승리가 아니라 일본인 기태의 손의 승리고 우리의 어떤 상상의 승리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참 감격은 북받치지만 이 감격을 어디 방향을 어떻게 투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민족의 열기를 어떻게 몰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방향으로 그때 봤어요. 하나는 추상적으로 가요. 동아일보 사설이 이렇게 나와요. 청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요. 네. 그 일어나는 건 좋은데 일어나면 어디로 일어나야 되고 무엇을 하러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막연하단 말이에요. 총 들고 독립하자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일어나라 밖에 안 돼요. 또 하나는 이제 스포츠 자체의 방향. 야, 그러니까 체육관을 만듭시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선수들을 기릅시다. 4년 후 올림픽에서 그때 4년 후에 도쿄 올림픽 하게 돼 있었거든요. 1940년 동경 올림픽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쿄 올림픽에 더 많은 조선 선수가 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관을 많이 지읍시다. 이런 정도의 이거밖에가 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승리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떻든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죠. 이것은 제국 일본의 승리라는 거죠. 그때 일본이 금메달 6개 땄거든요. 그래서 종합 7등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완전히 명실상부하게 체육에서도 네. 군사력뿐 아니라 체육에서도 이제 우리는 세계 열강이다. 이걸 보여줬다는 거죠. 네. 특히나 이제 송기정의 승리라는 것은 1억 일본인의 승리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사실 나중에 송기정 선수가 10월 달에 한국에 귀국하게 되거든요. 네. 일본에서 일정이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축하잔치. 당신 와야 된다 이래가지고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일본 사람들이 송기정을 좋아했던 거죠. 당신이야말로 일본의 염원을 풀어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렇게 떠들어줬는데 문제는 이제 뭐 이제 일본의 예민한 이제 일본 관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느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민족주의로 갈 수 있다라는 뭔가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당시 총독부의 항무국장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송기정의 우승은 일본의 영예는 물론 약진 반도의 위대를 말하고 있다. 약진 반도의 위대를 말하고 있다. 위대를 말하고 한반도가 이제 약진하고 있고 더 올라가고 있고 위대함을 말해주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선일체, 네, 일본 네, 내지와
한반도 반도가 이제 조선이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이걸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너무 이 민족으로 가면 이거 위험할 것 같은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걱정을 했네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이 장에서 보면 스포츠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민족의 표상이 되었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요즘 또 어떤 뭐 국무위원 후보자가 대한제국 시대가 뭐가 있었냐, 인권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 일제 뭐 식민지보다 이런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아주 보수적인 이태진 교수라고 서울대 국사과 명예교수 하시는 분이 그 이야기 들으면 정말 머리 혈압 높아지실 것 같은데 그분은 대한제국기야말로 한국의 근대화의 마지막 시도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긍정의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대한제국기에 사실 이 스포츠를 가지고 대한제국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바로 거기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성립했는데 그때 이제 고종부터 이 스포츠를 가지고 민족의 구심점을 만들려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운동회를 많이 만들어요. 일단은 마라톤은 혼자 하는 거고 뭐 야구, 아까 풋볼 이런 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하는 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뭐 이때 1897년에 영어학교 학생들이 대운동회를 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뭐 종목 이거예요. 300보 다름질, 뭐 100m 달리기 정도 될 것 같아요. 600보 다름질, 공 던지기, 뭐 멀리 뛰기. 근데 또 2인 삼각 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동아줄 당기기, 영차.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당나귀 타고 달리기예요. 당나귀. 근데 이게 이때 보면 있잖아요. 이 참가한 학생들이 각반도 착용하고 총도 딱 매요. 이제 군사 훈련이에요. 총을 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운동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을 군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그 운동회 했었죠. 어렸을 때 했죠. 어렸을 때 했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랑 일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들도 다 해요? 운동회? 네. 뭐 비슷한 게 있겠죠. 왜? 그래요? 이것도 교육 받아서 우리가 하나 싶어서요. 예. 이게 일제가 이제 메이지 유신하고 나서 운동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요. 규율을 만드는 거죠. 운동회랑 같이 이제 우리 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편이랑 청군백곤하죠, 우리. 그때부터 우리 팀이란 걸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이 이제 우리가 통일해야겠다 해가지고 얀이라는 사람이 뭘 만드냐면 있잖아요. 체조를 보급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체조가 있잖아요. 사실은 체조가 가장 군사훈련에 가까워요. 제식훈련. 체조가? 이 체조를 통해 갖고 이 몸을 기본 체력을 달리는데 군사훈련을 받기 위한 기본 체력을 만드는 게 체조였거든요. 그래서 그 체조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든지 나중에 결국 독일 통일의 주역이 된 비스마르크가 자기 학교 다닐 때 체조 시간 너무 힘들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 체조 교육을 다 따라해요, 전부 다. 이게 제일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학교 교육에 체조를 넣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체조야말로 군사 교육을 위한 기본 체력을 하고 아까 말한 제식 훈련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기초가 되거든요. 그래서 독일에서 민족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학교 교육 과정에 도입하는 게 체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어떤 사람을 하나 우리 편 만들고 앞으로 우리 조국을 위하다, 우리 임금을 위한다 할 때 운동회, 체육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거죠. 대한제국도 벌써부터. 그래서 운동회를 대한제국 때 정말 운동회를 많이 합니다. 외국 학교, 뭐 관립소학교 계속 운동회 하고 그럴 때마다 운동회 어떻게 하냐면요. 군악을 연줘요. 군악을 빰빠라빰빰빰 하고 운동회에서 그다음에 정부 고관하고 황실인사 딱 참석해요. 그 다음에 애국가 딱 연주하고 마지막에는 황제 폐하 만세로 딱 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전부 다 바라보는 관객들의 눈에도 다 눈물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 대군주 폐하 만세 이렇게 조국에 대한 진충 보국을 해라 이거예요. 스포츠야말로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거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독립신문이 1896년에 만들어졌잖아요. 네. 독립신문 1896년 12월 30일 논술이 엄청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안만하에도 조선이 나라가 안 되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조선이 안만하에도 나라가 되겠다라고 생각한다.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 지금 조선의 배제학당 학생들이 토론 방법을 익혀가지고 디베이트를 할 줄 안다. 디스커션을 할 줄 안다. 서양인 못지않게 당당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토론을 할 줄 안다. 이러니까 우리는 이제 나라가 된다. 이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서양인처럼 당당하다. 두 번째는 뭐냐? 축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라를 만들 수 있냐? 우리는 축구가 있다 이거죠. 영어학교 학생들이 오후가 되면 축구공을 차는데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 투쟁심 이런 게 일본 학생보다 100배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 아이들하고 비스무리하다. 여기 나와 비스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본 쟤들보다 우리 축구하는 거 보니까 우리는 미래가 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그래요. 왜 우리는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냐? 근거 축구예요, 축구. 그래서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목을 네. 뽑았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포츠면 축구야말로 우리가 일본 애들보다 낫고 우리 서양 애들하고 대등한 게 바로 우리 축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1896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1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역사가. 축구야말로 대한민국의 알파의 오메가인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에서 그 지금도 난리 나는 게 이 연원이 여기서 붙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에 있던 청년들이 더 일본 친구들보다 덩치도 좀 크고 네. 더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이강수가 말했듯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열등하다 생각했는데 축구만 탁 차오는 거 보면 있으면 너무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그 열등감을 스포츠로 이제 결국 해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또 이제 선교사들 그 유명한 질레트라는 선교사 있잖아요. YMCA 야구단 거기서 나오는데 네. 질레트라는 사람이 나와요. 선교사. 면도기 YMCA. 예. 질레트 면도기랑 면도기 돼 있습니다. 면도기 만든 사람이랑 성이 이제 같겠지. 아. 그렇죠. 그 네.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결국 뭐냐면 스포츠야말로 서양 사람들이 갖고 왔잖아요. 이게 문명인 거예요. 근대의 상징인 거죠. 그러니까 야구, 농구, 축구 뭐 다 좋아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1895년부터 체조가 법정 교과목에 포함됐다고 할 만큼 이제 모든 학교에서 뭐 그런 이제 체조, 체육이 들어가고 이제 전통적인 교육기관 있죠. 서원이나 향교에서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문명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체육을 하는 게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뭐다? 국가 사업인 거예요. 스포츠야말로 국민 국가를 만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사업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국가를 만드는 19세기 때 스포츠가 확 커지는 거예요. 사실 올림픽 만든 것도 프랑스의 쿠베르탱이라고 하잖아요. 네.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 전쟁에서 지고 나서 네. 1870년, 71년 보불 전쟁 그때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에 네. 졌잖아요. 네. 지고 나서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의기소침한 거죠. 그래서 쿠베르탱이 이거 안 되겠다. 이 프랑스 우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해서 경기를 해야겠다. 그렇게 만든 게 옛날 거 보고 올림픽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야말로 우리나라, 우리 애국심 만들고 우리 민족이 만들 때 최고 좋은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가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지금은 백성이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돼가 이제 국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백성이 국민으로 자동으로 안 넘어와요. 백성이 국민으로. 나라에는 나라에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백성하고 국민하고. 네. 전쟁은 군인이 하는 거지 왜 백성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근대 국가는 있잖아요. 국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뭡니까 손수건에 마른 손수건 물을 짜듯이 총력 동원 다 지어 짜야 되는 취지예요. 전쟁이 나면 모든 어린애부터 노인까지 다 지어 뜯어야 돼요. 그게 그래야 근대 국가 이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국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돼요. 국민이 나서가지고 노인들은 내가 전쟁 때문에 못 나가면 길거리에서 막 고함을 외쳐라. 우리나라 최고 독일을 쳐부수자 이렇게 맞춰야 되고, 여성은 공장 가서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들이 예전엔 그렇게 백성 때는 그게 안 돼요. 아니 전쟁난데 못 주라고 되는데 국민을 만들 땐 근데 자발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잖아.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그래서 운동을 막 강조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 교육도 시켜요. 무조건 학교 의무교육. 네. 예전에 의무교육 어디 있어? 그냥 의무교육 안 하면 그 애국심 생기겠습니까? 네. 교련도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거야. 운동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게 그 대한제국도 스포츠가 바로 이렇게 대한제국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세계 정세 모르고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이죠. 참 그러니까 너무 역사를 모르고 또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관점은 다양할 수 있는데 네. 팩트는 알고 서로 또 이야기를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결국 뭐 이제 대한제국이 약해져 가니까 이제 일제가 오잖아요. 이또 히로부미가 참석하기 시작해요. 그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죠? 이게 나라에 충성해야 되는데 이게 참 뭐 일제 충성한 건 아닌데 이또 히로부미가 오고 참 애매하죠. 네. 자, 어떻든 이렇게 체육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의 핵심은 지와 덕이거든요. 지와 덕. 지혜와 인격을 갖는 거거든요. 네. 지식과 인격. 근데 이때부터 붙죠. 체가 붙는. 근데 지덕체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체육이 더 핵심이에요. 체육, 몸이 그러니까 우리 말은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마음인 거예요.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건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체육이 제일 핵심이다라고 된 거예요. 이제 이때부터 체육이 모든 걸 좌우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또 그랬겠죠. 우리 조선이 수백 년간 성리학에 빠져갖고 결국 몸 이런 거 안 쓰고 이러다가 망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운동, 몸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운동에 그 선수가 총을 메고 학생이 나오고 종목이 대포알 던지기예요. 이거 왜 네. 하나 했어요? 네. 투포환? 네, 투포환도 사실 포환이잖아요. 네. 대포알 던지는 거예요. 그러게 진짜 왜 그걸 왜 던지지? 네. 군사훈련의 일환이거든요, 운동이가. 그리고 학교 체육 선생들을 누굴로 뽑았냐면요. 체육 과목인데 선생이 없잖아요. 근데 체육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네. 군인들을 시킨 거예요. 군인들을 그냥 한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결국 나라가 망하고 결국 이제 사립학교들 그래도 운동회는 였는데 이제 일제 조선 총독부가 체육 선생 군인을 다 해고시키고 이제 체육 교사 이제 일본 사람들을 많이 바꾸게 한 거죠. 이제 자기들 그걸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총독부령을 반포를 하고 이제 뭐 YMCA 이런 데 탄압하고 질레트 아까 말한 미국 추방하기도 하고 결국 뭐냐면 이제 근데 뭐 그런 과정 거치면서 이제 체육도 약간 완전히 황제 폐하 그 당시 조선 고종 황제 폐하에 있던 거에서 조금씩 상대적 자율성을 이제 획득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1920년대 이제 지방팀도 생겨나고 지역 간 대결도 활발해지고 우리가 아는 경평 축구전, 서울과 평양의 축구전 이런 것들도 일제 강점기 이럴 때 다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일본하고는 이제 이래 되는 거죠. 항상 일본인이 던지는 자극은 언제나 울분과 발전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자극적인 거죠. 일본에서 아무리 뭐 내선일체해도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일본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왜냐면 일본이라는 것은 결국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의 아픈 그거다 이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1912년 조선 야구단이 연합에서 일본 원정에 갔는데 일본 최강 와세다 대학에 23대 0으로 져요. 아이고. 이게 1991년에 우리가 한일 슈퍼게임 혹시 기억나세요? 91년? 예, 우리 프로야구 한 10년 정도 됐다 해가지고 일본 프로야구. 우리는 올스타 다 모았고 일본은 주니치 드래곤스 중심으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때 아니 뭐 우리도 2승을 올렸습니다만 2승 4패인데 근데 제가 그때 91년 보고 그때 무슨 생각 드냐면 그 야구 자체 수준이 한 단계 높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의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구 자체를 잘하구나 저기가. 그 느낌 확 들더라고요. 그때 우리 선수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올스타들인데 네. 정말 한 몇 명 정도밖에 안 통한다는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선동열, 김승환, 송진우 이 정도나 통하고 나머지 선수들이 대체로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느낌들 있잖아요. 이게 뭔가 현격한 힘의 차이라고 하니까. 네. 근데 4년 뒤에 95년부터 또 확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다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는데 곧 따라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한하죠. 식민지 강점기 때도 금방 따라 본다는 거예요. 우리 정프로님은 관심이 전혀 없죠. 야구. 내가? 그죠? 아 무슨 말씀이세요? 관심 없잖아요. 관심만- 스포츠 관심 없기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그건 뭐 맞습니다. 네. 네, 그렇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WBC인가? 그때 저희 우리나라 네, 월드 베이스볼. 우승한 적 한 번 네,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경기를 했는데 일본한테 엄청 졌어요. 큰 점수 차이로. 그리고 일본 엄청 잘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속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일본한테 지면 더 속상하죠. 많이 속상하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죠. 질 수 없죠. 사과도 질 수 없죠. 사과? 네. 우리처럼 일본의 사과를 받아야 되죠.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맞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영주에서 자연을 한껏 품은 사과가 또 가을이 돼서 나왔습니다. 네. 영주 은하수 네, 사과. 네. 네. 요 사과는 앞으로도 뭐 그냥 생으로 그러니까 사과 통째로 이렇게 드셔도 좋고 아니면 사과즙, 네. 또 배즙, 도라즙 이런 것들도 함께 또 다루고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사과를 드실 것 같으면 네. 다른 데 말고 영주 은하수 사과죠.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먹어봤죠? 먹었죠. 얼마나 맛있던지. 맛있죠? 네. 꿀물 뚝뚝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네. 자, 영주 은하수 사과였습니다. 네, 근데 1920년대부터 이렇게 이제 한일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감정이 격양되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1920년에 그 사이클의 엄복동 선수, 그 영화 완전히 엄복동. 폭망했습니다만, UBD. 네, 사실 엄복동 선수가 정말 사이클을 잘 탔는데
막 이겼단 말이에요. 완전 몇 바퀴를 앞서갖고 완전 여유 있게 이겼는데 갑자기 일본인 심판이 경기를 중단시킨 거죠. 그래갖고 경기 중단하니까 은복동 선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항의를 했죠. 범부석에 뛰어들어가. 그러면서 너무 격분해가 우승기 깃대를 그냥 잡아가 꺾어버린 거예요. 부러뜨려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달려들어가 은복동이를 막 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객들이 은복동이가 맞아 죽는다 이래가지고 막 대규모 난투기 벌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경기장에서 하면 어떻게 되냐 패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를 하면서 그럴만 하겠네요. 본래 뭐 스포츠가 전쟁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꾸 뭐 결국 평소에 식민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울분이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워낙 지금도 경찰에 대해서 왜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았냐면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 순사가 너무너무 이제 이 당시 조선 민중들에게 현실적으로 너무 악독하고 이제 이런 억압의 존재였거든요. 그렇게 뺨을 잘 때렸대요 일본 순사들이. 그러니까 항상 뺨을 일상에서 우리가 제일 모욕적이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런 것들이 경기장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상의 이태준 그 우리 조선의 모파상 그 쓴 소설에 먼지란 소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소설 보면 해방 이후에 또 그런 게 있죠. 해방 후에 길을 가다가 미군이 한국에 이제 진주에 있었잖아요. 미군이 길 가다가 갑자기 사람들 그냥 어퍼컷을 날리고 훅을 날리고 스트레이트 날리는 거죠. 갑자기 복멸을 당하는 거죠. 그런 대목 없는. 네네. 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당시 시대상을 나타낸 소설에도 이런 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만이 폭발하는 거죠. 조선의 노동자들이 일본 가서 또 이래 하다가 그 패싸움들이 계속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이 경기장 같은 데가 항상 우리 연극, 영화, 박물관 이런 데가 유럽에서 보면 아주 특별하게 짓는다고 한번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확 그냥 달라진 마치 액자와 같은 느낌을 준다 했잖아요. 이건 뭔가 달라. 여기로 들어오면 이쪽 지금까지 네가 살아가는 세속의 어떤 논리와 규칙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세계가 펼쳐진단다. 이걸 하는 게 영화관 뭐 그런 것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경기장도 그런 비일상적인 공간이죠. 여기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개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가지고 집단의 하나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정을 부담 없이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경기장에서는 우리 편이잖아요. 우리 편 이기고 상대편은 적이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게. 막 저놈을 때려 죽여라. 저 편 이런 것들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은복동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한 번씩 이 스포츠 경기장에서 또 조선 선수가 부당한 대접한다면 옛날에 3년 전에도 은복동이가 저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재생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 하는데 대중은 잘 까먹는데 경기장의 관중들은 기억력이 좋다는 거죠. 뭐 희한하죠. 대중은 다 까먹지만 스포츠 경기장들은 또 옛날에 뭔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감정이 확 맞아. 그 오노 사건 있잖아요. 오노, 안톤 오노. 네. 네. 저 진짜 기억력 나쁜데 그거는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오노가 헐리우드 액션했죠. 네. 그래서 실격.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정말 기억이 나는 게. 네. 그러니까 결국 뭐 때문에 기억이 잘 나냐? 결국은 우리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라 그것은 특별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경기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억들은 항상 특별한 일상의 질서를 벗어난 특별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네. 집단적 기억이 잘 일어나는 거죠. 오, 신기하다. 네. 네. 자, 결국 뭐 그렇게 있으면서 뭐 계속해서 이제 축구, 풋볼을 왜 계속 장려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자식 생활. 그리고 꿇어 앉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리가 짧아가지고 양복을 입어도 폼이 안 난다. 다리가 짧다. 우리 예전에 뭐 숏다리 이랬는데 근데 그거를 고치는 제일 좋은 운동이 축구라는 거예요. 축구는 왜 좋으냐? 축구를 계속하면 다리가 길어지고 튼튼해져서 우리 민족적인 신체의 결함을 고칠 수 있다. 이 짧은 다리에 결함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서양인처럼 커지고 튼튼하려면 축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다리 짧은 게 용서가 잘 안 됐군요. 그러니까 운동을 한다는 게 아까 그거와 똑같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서양인에게 유리한 종목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근데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운동회에도 우리가 이제 표가 나잖아요. 친구들과 같이 뛰고 하다 보면 누군 잘 뛰고 누구는 못 뛰고 그러면서 스스로 또 이제 운동복 딱 입으면 제 다리가 길고 팔이 길고 키가 크고 몸집이 두껍고 얇고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자의식이 만들어지고 그 자의식이 운동에서 또 우리 편 내 편 하면서 집단적 자의식이 만들어지고 민족적 자의식이 만들어지고
요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네. 사실은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결국 그 열등감들 이런 것들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항상 장단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 뭐 그런 항상 그 이제는 우리 서양인보다 신체 한계를 극복해야 되니까 축구, 풋볼을 하자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도 그 자기들의 그 열등감이 엄청 강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국민 소설가 나츠메 소세키가 영국 유학을 갔는데 이 사람 신경쇠약 걸리거든요. 제대로 공부를 못 해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다 가니까 자기보다 키가 다 크고 자기 여자들도 뭐 자기 진짜 다 크고 하니까 너무 그게 스트레스 받았다는 뭐 그런 게 나와요. 네. 그래서 어느 날 거리를 걷는데 저쪽에서 누가 키가 작은 뭐 모자를 쓰고 사람이 와서 너무 반갑더라는 거예요. 영국에도 내같이 키 작은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딱 가는데 딱 보니까 바로 거울 앞에 비친 자기 모습이었대요. 어떡해. 그래서 나중에 소득해 신경쇠약으로 고생했고 결국 들고 나온 게 뭐냐. 그래서 이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본이라는 걸 들고 나요. 더 이상 타자의 인정, 타자 이게 아니라 자기 본이가 가장 인생은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 소설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비교하지 마. 자기 본이가 중요해. 그래서 나츠메 소세키는 일본 문부성에서 주는 박사학위를 거절했던가 그런 거예요. 그런 걸로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내 이름 석자로 그냥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게 나츠메 소세키. 근데 이 경험들이 있으니까 비교, 열등감 갖기 싫어. 그래서 자기 본이라는 게 이게 되게 그 당시 유행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일본도 어떻든 열등감 가진 게 스포츠로 더 가지니까 네. 그걸 고쳐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유태인 문제에 관해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연구도 많이 돼 있거든요. 유태인 문제를? 유태 음모론 뭐 이런 거.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게 냉정히 보면 그것도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결국 서양에 의해서 원자폭탄 맞았잖아요. 미국에 의해서. 서양의 사상에 의해서 서양의 과학에 의해서 자기들이 완전한 패배를 당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서양 사상의 원류가 어디냐 이거죠. 그 미국의 결국 원류 그걸 극복하는 거는 유태 헤브라이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유태 문제를 알아야지 결국 근본적으로 서양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송기정이 우승했을 때 네. 그 윤초 같은 친일파도 손해 우승이 황인종의 자랑이며 백인의 우월성을 탑한 경사다 이렇게 평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다 깔려 있었던 겁니다. 네. 손기정 선수 같은 경우는 네.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도 네. 굉장한 희망이었고 그리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네.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결국은 조선을 선택을 한 건가요? 뭐 어디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한 그때 이제 다시 이제 학교를 돌아가야 되는데 나이 많은 학생으로. 근데 학업이 좀 쉽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래서 보성 전문 지금으로 치면 고려대학교 전신이죠. 보성 전문을 갔다가 이제 그만두고 지도자의 일본을 가가지고 네. 일본의 메이지대 법학과를 나왔다고. 메이지대? 예, 일본의 명치대죠. 명치대 법학과.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법학과 나오고 거기에 살면 이제 그 지도자 삶을 좀 걸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실 때 나중에도 예, 제가 그때 왜 기억나냐면 제가 짧게 이제 그때 언론사 기자들 만나니까 네. 그때 송기정 선수 관련해 가지고 일본에 그때 체류하고 있어 가지고 왜 체류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그게 사실 워낙 일본에서 송기정 선수 인기가 좋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송기정 선수 이런 좀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항상 초청을 많이 해 가지고 일본에 체류하는 기간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듣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영웅이죠, 뭐. 일본에서도. 네. 그리고 사실 송기정 선수가 그 20년 뒤에 36년에 베를린 올림픽 그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네. 그 20년 뒤에 아까 말씀드린 그 베를린 올림픽 그 기록 영화 총 감독을 했던 레니 리펜슈타라고 재회를 해요. 서로 만나가지고 네. 정담을 나누죠. 근데 참 보면 근데 참 이게 송기정 선수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이 얼굴이 상당히 의지적인 얼굴이에요. 상당히 지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얼굴이고 맞아요. 상당히 잘생긴 얼굴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일본 사람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잘생긴 얼굴 중에 하나예요. 그런 스타일들이죠. 그래서 일본에서 인기 높았던 게 그 외모적인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잘생겼어요. 네네. 네. 남성스럽게 생겼다고 하면 좀. 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송기정 선수의 그 36년에 그 민족적 신드롬이 일어났던 거는
1926년에 그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죽죠. 네. 그래서 이제 순종의 장례식을 거치면서 그때 이제 전국적인 그 하나의 어떤 애도 신드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됐다 이거죠. 그 경험을 하면서 공유를 했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만국 군주의 죽음이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결국 일종의 자기 연민 아니겠습니까? 자기 연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재밌는 이야기 하는데 보통 사람이 슬퍼하는 것에 슬프다 이렇게 90%가 자기 연민이라고 하거든요. 누구 이야기 듣고 슬프다 하지만 그건 사실 자기 신세를 거기 의탁해서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이 가장 또 유약하고 무능하고 이런 왕국의 군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이 죽으니까 아 진짜 나라가 망했구나 이게 다 실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망국의 백성이다 이런 거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 슬프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이런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고 근데 이 감정을 공유를 한단 말이죠. 전국의 기생들, 전국의 유생들, 전국의 농민들, 전국의 모든 학생들 하다못해 전국의 그 당시 아주 그때도 유행이 있거든요. 네. 그 유행하는 여학생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상복 같은 거를 해달라고 엄마 아버지 조르는 거예요. 네. 이게 유행인데 왜 이걸 안 해주냐고. 그때 본래 봄의 유행은 연분홍이 유행이었는데 흰색으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유행이. 상복을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조선 13도 모두가 다 누군가의 죽음에 한마음이 돼버린 경험을 했다 이거죠. 그 경험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1919년에 3.1운동, 1920년에 60운동 하면서 이게 뭔가 우리라는 것들이 이 감각이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60만세 운동 그러면서 사람들이 만세 부르거든요. 그때 이 왕의 장례식을 계기로 네네네. 만세를 한번 불러보자고 뭐 학생 한 200명이 잡혀가고 하지만 네네. 근데 그때 그래도 하나라는 뭔가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7개월 뒤에 1927년에 좌우합작하는 신간회가 결성돼요. 좌파와 우파가 합작하는 이런 게 참 드물거든요. 좌파 우파는 완전 서로 원수 사이인데 네. 그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뭔가 하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그 상층부의 정치권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포츠 영향이 진짜 크네요. 네. 생각보다. 네. 그러니까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져갖고 정말 분파적인 이게 강한데도 바로 2년 뒤에 네.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60의 흐름들이 무시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때 뭐가 있었냐면 자 1926년에 영화 아리랑이 개봉을 하거든요. 네. 제가 아까 30년대라고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은데 1926년에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네. 자 이때 영화가 개봉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나홍규 네네. 영진 역에 나홍규가 나오고 영진의 여동생 영희 역에는 신일선이라는 아주 또 유명한 여배우가 나옵니다. 근데 이때 이 영화를 왜 이게 민족주의적 감성을 자극했냐면 보통 영화는 누가 보냐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샐러리맨 뭐 이런 모든 걸들애가 신여성 이런 사람들만 일부가 영화 수요자였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생전 처음 이 영화를 아리랑을 통해서 처음 영화를 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나중에 아주머니도 눈물 칠칠 난단 말이에요. 국뽕 차 올라야죠. 네, 아니 근데 이 국뽕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영진이가 이런 거죠. 몰락한 중농의 아들인데 서울 유학을 갔다가 병을 얻어와가지고 광인이 미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우리 조선의 몰락 이런 느낌하고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뭔가 전형적인 인물들 있잖아요. 네. 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몰락했는데 아들도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이런 전형적인 인물. 그 캐릭터가 딱 나왔는데 또 결국 뭐 여러 가지 사건에 있어가지고 결국 그 마름이죠. 마름을 이제 죽이게 됐죠. 그래가지고 순사한테 잡혀가지고 줄에 묶인 채 고개를 이제 올라가 지나가는 거죠. 그 아리랑 노래가 똑같잖아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노래 가사와 그 영화의 내용이 마지막에 딱 오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막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감각들, 영화 아리랑을 통해서 또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자, 그러니 이제 1930년대 결국 송기정의 이 사건이 결국 금메달을 따니까 이게 결국은 막 사람들 하여금 완전히 열광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고 네.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 이제 여기에 태극마크까지 모르지만 하여튼 일장기는 없으면 좋겠다. 라는 뭔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송기정이 우승하고 16일이 지나가지고 결국 신문에 이제 일장기가 지워진 사건이 지워진 사진이 실리게 됩니다. 자, 8월 23일 일요일이었어요. 당시 동아일보 체육부를 담당하던 이길용 기자가 신문을 보고 일본에서 온 사진을 보고 있는데 네.
그 유명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월경안 두르고 양손에 올리브 화분 나무 들고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있는 거.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감추고 싶어가지고 하지만 선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남성용 선수는 사진 보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일장기 나오잖아요. 이런 게. 바지를 제일 끝까지 끌어올려. 어떻게든 한번 그거 해보려고. 바지를 끝까지 끌어올려. 남승용 선수는 손에 아무것도 안 쥐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바지를 끝까지 끌어올려. 일단 일장 올려가지고 하려고 그런 게 나옵니다. 배바지 완전히 이렇게 올립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요 나중에 사진 한번 찾아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진짜 뭔가 묘한 느낌을 주잖아요. 흑백인데 제일 영광의 순간인데 이 사람의 얼굴은 뭔가 약간 눈을 내리깔고 그 참 뭐 그 묘한 느낌, 명암이 대조되고. 그러니까 이때 근데 이 일본의 오사카 아사히 신문이 이 이제 사진을 실으면서 그 사진의 캡션 제목을 달잖아요. 네. 와레라노 송기정 이렇게 다는 거예요. 와레라노 기테이 손 달았겠죠. 우리들의 송기정. 그러니까 이 기자가 이길용 기자가 갑자기 팍 그런가 보죠. 이게 왜 저거들의 송기정이냐. 그래서 후배 편집자를 불러갖고 야 이거 우리 지우면 어떻겠냐. 이거 사진을 요 일장기 요 마크 지우고 내면 어떻겠냐. 후배도 그렇게 하자. 조선중앙일보도 그렇게 썼더라. 근데 조선중앙일보는 각도가 좀 달라가지고 크게 표가 안 나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 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24일 아침에 그 당시 사진요 관련해서 유명한 청전 이상범이라고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진을 담당했나 봐요. 일장기 마크를 지워달라고 하니까 지워준 거죠. 자, 그래서 8월 25일 화요일 자 석간에 나오는데 네. 1판은 총독부 검열을 받아야 되니까 일부러 선명한 흰호마로가 있는 사진을 내었고 2판부터 그걸 한 거죠. 자, 그래서 경기도 경찰과 헌병대 오후 4시에 딱 신문을 보니까 이게 지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총독부 경무국이 이제 보고를 받고 동아일보 관할서가 종로경찰서 당시 광화문 파출소가 있어요. 그 가서 이제 압수를 해와라. 그래 압수를 해오고 이거 사진 다시 해가지고 찍어 했는데 이미 다 신문은 다 배달 다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던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화면에 한번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네. 자, 당시에 근데 이게 조선 총독부가 새 총독이 부임하는 교책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8월 25일 화요일 석간에 사진이 났는데 새 조선 총독 미나미 지로가 8월 26일 오전 6시 반에 관부 연락선으로 부산에 도착하거든요. 네. 공백기예요. 그러니까 권력 교체기에 정권 교체기에 사고를 저지르는 거죠. 항상 그때 이게 지금 조선 총독부의 주인이 없잖아요. 이럴 때 지금 사고를 친단 말이죠. 근데 이 미나미 지로가 아주 또 이제 관동군 총사령관 지내고 만주 관련해가 만주 사령관이기 때문에 조선과 만주를 하나로 모아야 된다. 아주 이제 군국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 이제 일본이 그 만주 사변 31년 만주 사변 이후로 군국주의화가 가속 페달을 밟은 거예요. 네. 그 32년에 일본 총리 이누카이 츠요시를 일본의 거구단체 혈맹단에 소속된 장교들이 총리 관제 들어서 총리를 총을 쏴 죽여버렸어요. 이때 그 유명한 찰리 채플린도 죽을 뻔했죠. 찰리 채플린이 그 총리 만나기로 했는데 만약 같은 자리에 있으면 찰리 채플린 쏴 죽이면 전 세계 우리가 더 알린다 해가지고 이런 막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 그렇게 했는데 별로 처벌도 별로 안 받아요. 총리를 암살하고 했고. 그리고 일본이 그 당시에 이 혈맹단이 일본은행 총재 지낸 사람, 미쓰이 재벌, 이사장 다 암살하고 그때 암살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암살 시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주의자와 온건파는 폭력 앞에 저항을 잘 못하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진보 세력과 자익은 다 깜빵에 가 있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거구파들이 득세하기 시작한 시기였어요. 군인들이 그걸 또 활용하고. 그러니까 파시즘, 파쇼스트는 예전에 우리 한번 했습니다만 되게 왜 젊고 활기차고 부패를 모르고 이런 청년 장교, 우리 61년 5.16 쿠데타 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는 부패를 몰아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도조라든지 그 유명한 대본영에 참으로 나오는 스지 마사노 아주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런 청렴 결백 이런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근본적인 핵심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요. 사이코패스예요. 누가요? 이런 사람들. 그래요? 이런 파시스트의 특징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죠. 대표적인 게 나치죠. 나치들은 기본적으로 짐승에도 민감해요. 짐승은 우리가 동물보호법 만들고 그런데 사람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태인 600만 죽이고 집시 40만 죽이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이런 타인의 고통에 무감한데 인기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젊고 활기차고 청렴 결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표를 모아주거든요. 도덕적이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은 약간 태폐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대표적인 사람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 극단주의적 좌우 대립 뭐 보수와 진보가 심할 때 뭐 나름 어떻게 보면 희생된 사람 한 명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지식인 우리 몇 년 전에 목숨을 끊었죠. 마강수 교수 같은 분들이죠. 그 마강수 교수가 89년부터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라는 책을 내면서 그 89년이 어떤 시기입니까? 좌우 대결이 본격화됐단 말이죠. 민주화가 되면서 이제 한쪽에 제야 세력, 이제 좌파 세력들이 본격 나오고 이쪽은 또 우파 세력이 나오고 네. 이때부터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때 이분이 나는 자유주의자로 막 나한 여자가 좋다니까 양쪽에서 다 욕하는 거예요. 당시 이제 박노해 시인 같은 경우는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라는 시를 써서 마강수 교수를 되게 공격했어요.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 나는 야한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나는 야 한 여자가 좋다. 나는 띄어쓰기를 바꿔서 약간 좀 언어 유희처럼. 그렇죠. 네. 근데 그 당시에 또 이제 마강수 교수를 1992년 구속됐을 때 그때도 이제 당시에 그 중림 내각이 들었을 때 현등정 총리라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네. 한국 사회 교수 사회를 대표하거든요. 한림대 총장도 지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의 권위를 많이 당시 마강수 교수가 많이 떨어뜨린 거 아니냐. 여러저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만 어떻든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거죠. 좌파도 우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잖아요. 네. 그 자유주의자의 특징이 뭡니까? 생리적으로 패거리를 못 짓잖아요. 자유주의자가 어떻게 패거리를 지었습니까? 그냥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도 아유 그냥 싫다고 하는 판인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막상 사건이 터지고 뭐 할 때 자기 동조자도 없고 자기 배우 지원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터지면 아무도 안 막아줘요. 마강수 구속될 때 아무도 데모도 안 해주잖아요. 운동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 김배라 소설가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스승이었던 마강수 교수가 그렇게 그 당하고 있을 때 자기가 그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참 후회가 된다는 말하는데 뭐 좀 그런 거 아닌가.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유주의는 좀 태폐하다 이래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몰렸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32년에 혈맹단 사건부터 36년에 2.26 사건 하면서 이제 일본은 완전히 이제 군부가 모든 걸 자주유지하는 시대가 됐어요. 자, 이럴 때 부임한 미나미, 일본 군부의 아주 핵심이었던 미나미는 국채를 명징하게 세우는 게 내 통치 방침이다. 국채를 세운다? 그러니까 국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일본 천황제를 국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자면 나라의 본질을 명확히 증거를 보여준다 뭐 이런 거거든요. 명확히 증거를 짐이 곧 국간이라 뭐 네, 천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국채 천황이 본질이니 천황에게 절대 충성하자는 거예요. 이걸 딱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딱 자기가 왔는데 웃기잖아요. 이게 딱 사건이 벌어졌네. 그래서 8월 27일 날 이제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8월 27일 날 이제 조선 총독이 처음 이제 출근하는 거죠. 네. 그날 바로 동아일보 무기한 정관 처분을 내리는 거예요.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리고 기자들 다 잡아들여 해가지고 그 기자들하고 잡아들여가고 40일간 근데 법적인 근거는 별로 없어요. 일장기 지운 죄는 없거든요. 일장기를 지운 죄는 없단 말이에요. 뭐 벽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잡아놓고 고문하는 거죠. 40일 동안 고문하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 이제 무기한 정관하면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때 물고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왜 물고문을 하냐면 우리 혹시 그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가지고 우리 코로 물 많이 먹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코로 물 많이 먹고 나면 나중에 어떻죠? 코가 시려. 시리기보다 하고 그러니까 시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 만약 다시 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코피가 터지잖아요. 그래요? 물을 많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때 물고만 하면 물을 이제 넣잖아요. 물로 물을 몇 준 전에 맛이 이거 들어가고 이거 들락날락하게 됐잖아요. 네. 코 점막이 약해지잖아요. 그 다음부터 물 넣으면 그냥 코피가 줄줄줄 터지는 거예요. 코 점막이 약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고문이 무서운 게 물도 뭐가 숨도 못 쉬지만 이렇게 하고 코피 계속 터지. 합법적으로 전혀 표 안 나죠. 때리는 흔적도 없고. 이런 물고문을 많이 했다고 하죠. 자, 그런데 결국 뭐 사실 법적인 처벌 교황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뭐 잡아들이면 그만이지. 네. 그런 다음에 동아일보 정관 발행하는 월간지 신동아도 발매 정지, 자매지 신가정 삭제 처분, 아이생활 기독 신부 압수 조치. 먼저 며칠 전에 약간 이상하게 약간은 흐린 사진 냈던 조선중앙일보도 눈치 보고 자진해서 2주간 휴관하겠다는데 이것도 계속 무기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경 일본대로 나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선일보는 빼고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에 대해서 뭐 이제는 지금까지 유화적으로 문화 통치해가지고 했는데 이러다 보니 이것들이 충성심이 미약해. 황실 관련 기사 제대로 안 쓰고
안 돼. 이제 시국이 달라져서 지금 우리 일본은 만주사변하고 대륙으로 나가야 되는 이때 지금 뭐 동아일보 이게 무하자는 짓이야. 얘들 본때를 보여줘야 돼. 이래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동아일보 일장기 말 사건 계기로 이제 손기정 신드롬을 진압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손기정을 자꾸 떠받들면 이 민족 감정으로 되니까 8월 말부터 모든 축하대, 기념체육관 설립운동, 축하연설에 다 금지. 손기정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거 더 큰 사건이 벌어지니까 금지 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네네. 자 그러니 이 정복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유 그래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다 해주면 얘들이 유화적으로 해주면 우리 말 잘 들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일본 자체가 극단으로 몰리고 있다. 네네네. 그럴 때는 더 이상 유화 정책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부르주아 민족주의 동아일보 아유 너 협조 필요 없어. 우리 힘으로 충분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느냐. 40일간 고문하고 나서 기자 5명 파면 되는 거예요. 기자 이길용, 애초에 주도했던 이길용, 그리고 편집했던 장용석, 그리고 사회부장 현진건, 우리 소설가 빈처 파면, 그리고 김준현 주필 미리 사표 받고, 그 다음 당시 동아일 편집국장이 서리식이에요. 그 유명한 의리 하시는 분 있죠. 김보성. 네. 우리 할아버지. 아, 그래요? 휴전회담, 우리 한국전쟁 휴전회담 때 북측 영어 통역을 했죠. 근데 남로 땅으로 몰려갖고 채용당했죠. 바로 그 서리식 편집국장이 그때 이제 사직하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국 나중에 이 기회를 타서 동아일보를 완전히 손봐야겠다 이거죠. 당시 동아일보는 그 김성수, 인천 김성수가 전북 고창, 그리고 이제 고아 송진우 사장이 또 담양, 전남 담양이에요. 그래서 전남이 이쪽 그게 뭔가 세다 이거죠, 이쪽이.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좀 여러 가지 구조를 좀 인사 구조를 바꿔야겠다. 이렇게 이제 손을 좀 봐야겠다. 결국 언론 정책은 다 어느 권력이나 다 비슷해요. 네네네. 이번 기회에 요 약점을 잡아가지고 요번에 너희들 일 잘못했지. 너희들 지금 오보 때렸잖아. 잘못했으니까 이거를 잡아서 결국 어떻게 했냐. 너희 논조를 이번에 확 다 바꿔버리고 네. 인사 미온털 박힌 언론인 다 쫓아내고 그다음에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독부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논조와 편집 방향을 바꿔버리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제 인사 확실하게 해. 지명 개혁해. 이렇게 이제 됐던 거죠. 자, 그러니 뭐 또 시간이 몇 달 지나가다 보니까 총독부 입장에서는 뭐 동아일보 없으면 어때?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네. 그러니까 힘으로 이제 뭐 밀어붙이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와중에 이제 송기정이 뜨거운 감자가 돼버린 거죠.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막 억누르기면 좀 그렇고 어차피 일본인의 승리인데 그렇다고 너무 막 또 띄워주면 또 민족 감정이 이 일장기 말소 사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8월 10일 날 베를린에서 금메달을 따고 10월 8일 날 그 당시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여의도 비행장에 있었거든요. 네, 네. 도착하는데 수만 명이 몰려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환영 인파를 비행장에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 바로 차를 태워가지고 자기 이제 모교 이제 차가 지나갈 때 양정고등 고보가 있었나 봐요. 그 학생들이 막 도열해 있는데 거기 내려가고 좀 인사하고 싶은데 그것도 못하게 그냥 차를 그냥 논스톱으로 해가 어디를 갔냐? 남산의 조선 신궁에 데리고 와요. 우리가 말하는 신사 일본에 그 하지 않습니까? 일본에 무슨 신사죠? 맨날 야스쿠니 신사하듯이 바로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일본에 이제 자기들의 국조 신이라는 아마테라스 오미카미하고 메이지 네. 일왕을 모셔놨단 말이죠. 그 영전에 나의 승리를 바친다. 너도 이제 일본인의 유명한 사람이 됐으니까 여기 와서 인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거기를 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철저하게 너는 일본의 승리다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차단은 완전히 하진 않지만 이제 분위기를 많이 다운시켜 놔니까 네. 행사는 항상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송기정 선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서 학업을 계속 참 하기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아이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수업 시간에 세계일주 이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송기정 선수 세계일주를 했잖아요. 네. 세계일주 안에 계속 스웨즈나 통과하고 다 했으니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겪은 유럽의 도시들 뭐 이런 인도, bombe이 이런 경험담을 막 애들한테 자극을 주는 거죠. 조선의 청년이요. 세계로 가자. 네,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그 1947 보스턴 영화 첫 장면이 하정우가 송기정 역할을 했잖아요. 네. 그 일제 시대에
그 일본 사람들이 이 뭐 읽게 해요 라디오에. 그러니까 나는 뭐 일본의 뭐 시민으로서 뭐 이런 한국 시민의 서사 이런 거 다 나오죠. 네, 그러면서 그걸 읽으면서 좀 약간 씁쓸한 장면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유로 이제 일제가 좀 더 군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면서 이제 운동회나 체육회마다 네. 항상 하기 전에 궁성요배, 저 일본 왕이 사는 쪽으로 절을 먼저 해야 되고 한국 시민의 서사를 읽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자, 결국 이제 이 와중에 가장 어부질이 얻은 건 조선일보예요. 3등이었다가 이 두 신문이 다 정관당했잖아요. 2만 여보 하다가 6만 보가 돼버린 거예요. 3배가 늘어나버린 사람들은 어쨌든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1980년 5.18 이후 조선일보가 완전히 오공화국 들었으면서 동아일보 완전히 제쳐버렸다 했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때도 그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독점하게 되니까 완전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렇게 이제 잘 나가게 되니까 뭐 이 조선일보를 뭐 그 하자는 건 아닌데 뭐 이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경쟁지가 다 못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1937년 1월 1일 이제 신년회를 열면서 신년호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무려 48면을 발행해요. 48면. 신년호를. 보통 그 당시 신문이 8면을 발행했거든요. 8면. 아니.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가 제일 먼저 12면을 정면했던데 48면을 발행해요. 48면. 본래 이제 우리 신년호는 정면을 많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취미가 1월 1일이나 이럴 때 신문 사러 가는 게 취미거든요. 신년호가 이따만하게 두꺼우니까 신춘문예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돈 얼마 안 주고 사면 모든 신문 다 사면 괜찮거든요. 읽기 좋으니까. 자, 그런데 이때 문제는 조선일보 혼자 48면 발행했는데 항상 우리 신문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제호가 있잖아요. 신문 제일 이제 제호 위에 뭘 쓰냐면 조선일보가 일장기를 딱 단 거예요. 1948년 37년 1월 1일 신문에. 그리고 히로히토 천황 부부를 일면 톱 사진에 쫙 올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황실에 대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면에 전부 조선 총독의 또 이야기, 조선 정무총감, 경무국장 전부 다 일면에 연두소감 딱 하는 거예요. 사실 독자들은 이런 거 안 좋아하니까 동아일보도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조선은 이제 여기서 이때입니다. 독자들의 인기도 관계없이 우린 달라지고 했다 이거죠. 이거는 존폐의 기로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린 달라질 거야 이런 거죠. 선택에 따라서. 선택에. 그 당시 조선일보 주필 서춘이라는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니 조선일보 일면 우리 그 제호 위에 올리는 히노마루 진짜 빨갛게 올리자고 그 진짜 일제 빨갛. 근데 그거를 당시 편집국장 김용원이 이것만은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진짜 안 된다. 내가 빨간 거는 기록 못하고 흑백으로 올린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주 좋아했죠. 자, 그러니까 결국 일본 제국주의가 파멸의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제 군인들의 치대가 되고 민간인을 다 제치고 이렇게 가면서 완전히 군부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럼 결국 조선일보는 1937년 6월 3일 석간부터 발행이 허가됩니다. 그래서 279일 동안 정관을 했고 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이거 저자가 재밌는 말을 해요. 그러나 동아일보는 많은 것을 잃은 뒤 혹은 많은 것을 버리고 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잃었고 아니면 혹시 버리고. 결국 총독부는 아니 너희들은 영원히 안 나오게 할 거야 이러니까 동아가 마지막 카드를 던진 거죠. 그럼 좋습니다. 뭐 김성수 인천 김성수 동양에 백반수를 사장으로 하고 그리고 서약서를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서약서. 어떤 서약서? 이제부터 일본 황실의 기사는 지면 상단의 가장 중요한 장소에 배치하고 오자 탈자 등 불경스러운 일이 없기를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도 지침에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이거. 이제 무조건 하자는 대로 할 겁니다. 이제 정상적인 언론 기능은 안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선중앙일보 이원영은 그럼 나 신문 안 만들겠다. 폐간하겠다. 딱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식의 애가 보도 지침 서약서를 제출하고 끝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일장기 말소 사건을 계기로 조선 총독부는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완성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일제는 중일 전쟁을 시작하고 이제 남경 학살이 되고 이제 완전히 일제는 이제 패망의 길로 접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포츠가 일제에 바로 직관할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일제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한국 신민 체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 일제는 우리 한국 신민 체조 별의별 체조를 다 만듭니다. 후생생회도도 만들고 그런 다음에 교련조회를 시작해요. 이제 조선 학생들도. 열병 분열하는 거 있죠. 우로 밭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시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도 금도를 가르쳐야 돼요. 소학교 고학년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은 무조건 유도 금도 이런 걸 가르쳐야 되고 결국 이제
일제가 국가적 통제 아래 군사적 목적으로 이제 운동을 관리하는 거죠. 군사 목적으로. 그런 다음에 이제 조선 YMC도 일본 YMC와 합쳐라. 조선 체육협회도 합쳐라.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38년 들어와가지고 결국 도쿄올림픽 개최를 포기하게 되죠. 그래요? 이제 전쟁도 해야 되니까. 본격 전쟁해야 되니까 이제 전쟁도 하고 있고 중일 전쟁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 여론도 안 좋고 그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보이콧 여론도 하니까 네. 이제 올림픽은 그만두게 되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38년 와중에도 그래도 역도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참 잘해요. 이제는 또 역도가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인 막 나와요. 김성집 선수 나오고 이 와중에도 또 빙상 스포츠 있죠. 네. 대동강변 한강변에서 그 뭡니까 여학생들이 치마를 입고 한복을 입고 스케이트를 타요. 그 이제 우리가 참 그죠. 이게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경제적인 여유나 이게 있으면 빙상으로 옮겨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옮겨가요. 38년에 조금 예전에 이랬지만 그것도 재미있는 게 30년대 말에 출판, 문학, 영화 시장 이런 게 막 최고 정점에 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게 결국 마지막 이제 일제의 어떤 전쟁을 앞두고 마지막 불꽃을 태우나 봐요. 이 당시 조선의 영화 관람객수 있죠. 1939년에 연간 총 관람객이 1722만 명이에요. 그리고 1942년에 2639만 명이에요. 많이 보신다. 영화를 진짜 많이 보고 네. 막 책도 엄청나게 막 팔리고 이게 그러니까 다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곧 전쟁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 마치 마지막에 이제 불꽃을 이제 태우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뭐 결국 이제 아이러니합니다만 결국 그래 된 것 같아요.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 마지막 나오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 이걸 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있으면 결국 송기정 현상 이런 것들 신드롬은 결국 조선에서 이제 1919년, 1926년 그리고 흐름이 있네요. 26년 아리랑 그 관람 그런 것들이 참 맞물려져 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이제 우리는 민족이다라는 것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 지금에도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네. 손기정 선수, 손기정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2000 아마 10 몇 년 정도로 아마 기억을 하는데.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마라톤 했던 남승용, 손기정, 서윤복 이 세 선수 다 90살 넘어서 네, 90살. 예, 맞아요. 손기정 선수가 12년생인데 200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마라톤이 건강이 좋은가 보다. 마라톤 하실래요? 결국 심폐기능에는 최고니까. 결국 우리 오래 살려면 심장이 제일 좋아야 되니까. 엔진. 네, 마라톤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괜히 이런저런 운동도 있겠습니다만 돈 많이 들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뛰면 되니까 마라톤으로. 마라톤 딱 뛰고 와서 시원하게 뭐 마시면 좋죠? 혹시 1kg 커피일까요? 차갑게도 따뜻하게도. 괜히 힘들게 마라톤 하고 가서 콜라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1kg 커피로 시원한 마라톤 이후에 시원한 시간 쿨타임 아내분과 또 여자친구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kg 커피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이제 조선의 사나이 거든 풋볼을 차라. 볼을 차라. 근데 사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런 송기정 신드롬이나 2002 월드컵 신드롬 자발적 동원이잖아요. 그나마 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말을 합니다만 파시즘이나 전체주의는 항상 심각하고 신성하고 비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이 유쾌하게 끝나니까 공허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거 다 끝나버렸잖아요. 2002년 월드컵. 공허하잖아요. 공허하게. 근데 그게 그러니까 무해한 거잖아요. 공허하니까 무해한 거잖아요. 그게 만약 진지하게 우리 이제 한민족의 저력을 떨치고 이래 나갔으면 정치인적으로 활용됐으면 그게 안 좋았을 건데 그냥 그걸로 유쾌하게 웃고 끝났으니까 우리는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치적인 모든 것들도 이렇게 좀 무해하면 좋은데 유쾌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근데 좀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어떤 20세기를 강한 한국인이 되어왔고 결국 성공했어요. 우리 민족은 강한 한국인을 만드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도 이겨냈고 결국은 한강의 기적도 만들었고 지금 또 2002년 월드컵 4강부터 뭐 IT를 주도하고 정말
잘합니다. 근데 문제가 이 민족주의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탈민족도 중요한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탈민족을 관리해도 중국이 너무 저렇게 커져버리고 일본이 계속 우경화가 돼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탈민족 관리해도 옆에 애들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옆에 민족과 국가가 이렇게 자꾸 나오면 우리가 야 이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좀 딜레마다. 예,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우리만 뭐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변수도 함께 좀 고려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조선의 사나이거든 풋볼을 차라, 예전 제목은 끝나지 않는 신드롬이라는 이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아마 요 정도 보시고 이 영화 보러 가시면 더 아마 흥미롭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송기영 선수의 이야기를 한번 딱 알고 가시면 정말 그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고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